다섯 번째, 갑상선암 편입니다. 오늘은 좋은문화병원 김정훈 과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갑상선 질환과 갑상선암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훈 과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 자주 하는 질문일 텐데요. 네. 갑상선염이 갑상선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고 일단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상선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갑상선 수술 후 보고되는 조직 검사에서 하시모토 갑상선암이 한 30% 정도 같이 보고되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가 있을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저하증 네.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갑상선암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되려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인 경우에는 약을 드시거나 또 목이 좀 부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을 다니면서 초음파를 좀 더 자주 보게 되고 검진을 좀 더 하시는 관계로 진단이 좀 더 빨리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갑상선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결과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과잉 검사 아니냐라는 좀 논란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그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초음파 기술의 발달과 갑상선 세포 검사의 도입으로 2000년 이후 갑상선암의 진단과 수술 개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에 2016년 대한갑상선학회에서는 수술을 조금 더 늦게 하고 진단도 좀 더 늦게 하는 소극적인 진료 권고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서 이득을 보는 환자도 있겠지만 소극적인 관리로 병이 진행되어서 손해를 보는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병을 방치하여 병이 굉장히 진행된 이후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환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에서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고 하면 일단 진단과 검사는 먼저 시행을 하고 그 혹의 크기나 여러 가지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시기와 치료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로 사료됩니다. 검사는 적극적으로 하고 네,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나중에 또 판단하자. 그렇죠. 혹의 상태나 환자의 나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갑상선암을 진단받으면은 환자 입장에서 불안할 텐데 네,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됩니까? 필수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분화도가 좋지 않은 갑상선암의 종류로서 수질암, 저분암, 미분화암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포성 종양으로 세포 검사에서 결과가 나온 경우입니다. 여포성 종양은 세포 검사로는 그 악성이냐 양성이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을 위한 수술을 시행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유도암일 경우 가장 흔한 유도암일 경우에 그 위치가 식도나 기도, 목소리 신경에 접해가 있거나 림프절이나 타 부위에 전이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크기가 10mm 이상일 경우, 방사선 조사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수술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유두암인 경우에 사이즈가 크거나 네,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게 맞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보다는
능동적인 감시를 통해서 갑상선 유두암 중에서도 조금 순한 쪽이냐 독한 쪽으로 변하느냐를 관찰해서 독한 쪽으로 간다 싶을 때 그때 수술해서 제거해도 큰 생존율의 차이나 재발률의 차이는 없을 수 있다는 가설에서 시작되는 능동적 관찰이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 악성으로 변할지 안 변할지 꾸준히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자 그런 뜻이네요. 그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암은 진단이 되었을 때 예. 갑상선 유두암 안에서 또 분류가 되어서 순한 놈이 있고 독한 놈이 있다는 가설에서 순한 종류는 세월이 가더라도 크기가 별로 커지지가 않고 림프절이나 타 부위 전이를 잘 하지 않는 종류가 있는 반면 독한 쪽이라고 나눌 수 있는 쪽은 시간이 가면서 혹이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타 부위나 림프절로 전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혹들을 찾아서 수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의학으로는 갑상선 유두암에서 진행이 빨리 되는 독한 놈일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쭉 지나가는 순한 놈일지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 갑상선 암 수술할 때 양쪽 다 그 잘라내는 전절제가 있을 테고 네. 한쪽만 하면 잘라내는 부분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경우에는 양쪽 다 절개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반쪽만 합니까? 재발의 확률이 비슷하거나 같으면 부분만 절제를 하는 것이 환자나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 갑상선 암의 종류가 광범위 침범 여포암이거나 저분화암, 미분화암의 경우에는 전절제가 필수적이고요. 예. 유두암일 경우에 갑상선 자체의 혹이 크거나 주위 조직에 침범을 했거나 림프절에 전이가 있거나 타 부위에 전이가 있는 경우 또는 방사선 조사에 과거력이 있는 경우 전절제를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동반된 갑상선암에서는 전절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가면은 광범위 여포암, 네, 그다음에 그 유도암 중에서도 사이즈가 크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네, 양쪽 다 전절제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시행해야 됩니다. 추가할 수 있다. 네, 수술 과정에서 흉터가 문제가 될 텐데요. 네, 특히 여성들은 목에 흉터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제왕절개를 했던 경우에 켈로이드가 생겼다. 네, 이런 환자들은 특히 흉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텐데요. 네. 이런 흉터 문제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흉터가 적게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표가 덜 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길이가 1, 2cm 긴 거와 위로 돋아오르거나 피부 흉터 색깔이 빨갛게 변하는 것을 비교를 하면 흉터의 길이가 조금 더 길더라도 흉터 자체의 색깔이나 돋아오름이 작은 것이 표가 덜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 시에 절개창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열고 절개창의 표피와 진피를 보호하고 꼬매는 것이 가장 흉터가 덜 편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왕절개에서 생겨 있는 큰 흉터는 대부분 비후성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후성 반응이라는 것은 흉터의 끝자락이 수술 중에 뭉그러져서 그게 상처가 나을 때 좀 더 돋아오르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 목소리 변성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변성의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숙련된 갑상선 외과 의사는 거의 대부분 후두신경을
찾고 보존하는데 무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암이 재발한 경우 수술을 다시 하는 재수술일 경우나 해부학적으로 또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 신경 손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없이도 수술 중에 신경을 조작함으로써 신경이 일부분 자극을 받거나 마취 시에 기도삭관 전후로 성대 자체가 자극을 받을 경우 음성 변화가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2, 3개월 후에는 이전 목소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상선 암 자체가 후두신경을 침범했거나 전이된 임파선이 후두신경을 침범한 경우는 그 신경을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신경을 다시 이어서 접합해주고 또 6개월 내지 1년 이후 음성 변화나 불편감을 본 후에 지속적으로 음성 변화가 있을 경우 테플론과 같은 필러를 이용하여 성대를 성형해주면 원래 목소리의 한 80~90%까지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필러로 직접 또 성대 시술도 과장님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 성형외과에서 합니까? 이비인후과에서 성대 자체에 바늘을 찔러서 그 성대 안에 테플론과 같은 필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 갑상선 암 수술 이후에 네.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지 않습니까? 네. 이 약을 먹으면은 특히 여성들 살찐다고 좀 걱정을 하는데 뭐 좀 어떻게 설명을 해줍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드셔서 살이 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속설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드시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본인의 몸에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치의가 갑상선약을 처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호르몬이 모자라는 상태에서는 살이 굉장히 쉽게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진증에서는 살이 빠지고 저하증에서는 살이 찌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서 살이 찐다는 속설은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네. 그리고 이 갑상선 호르몬, 이 호르몬이다 보니 이 특히 여성들 유방암도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좀 환자들이 있을 텐데요. 호르몬을 먹어서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의 이야기입니다. 예. 예를 들면 갱년기 증상을 예.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먹는 에스트로겐 예. 베이스의 여성 호르몬인 경우에 그렇고 갑상선 호르몬과 유방암은 거의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 속설이다. 네. 그리고 이 여성 환자들 경우에 이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나서 네. 약을 먹는 경우 약을 먹어야 하는데 네. 전절제를 하면 약을 먹지 않습니까? 네. 이 약을 먹고 나서도 임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네. 또 걱정을 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임신을 한 경우와 임신하기 전에도 먹어도 전혀 관계가 없는 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임신도 잘 되지 않고 임신이 되더라도 유지가 조금 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랄 경우 태아에 뇌발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갑상선 호르몬은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매달 갑상선 기능 검사를 체크해서 그 호르몬의 양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훈 과장님 모시고 갑상선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